세계 언어학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46년 미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글을 세계 최고의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며 극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년 넘게 학계의 무관심 속에 묻혀있던 그 보고서가 지금 세계 언어학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왜 지금까지 조용히 묻혀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친 건 다름 아닌 미국 국립문해정책센터의 분석관입니다. 그는 이 문서를 읽고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엎게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산,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한글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브루너입니다. 45살, 미국 국립문해정책센터 소속 분석관이죠. 제 인생은 언어의 효율성과 문맹률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알파벳의 우월성, 그것은 제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2023년 봄,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저는 그날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한 장의 문서를 마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지치고 따분한 오후였습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얇은 서류철 하나. 1946년 미군정 한국문자정책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히 타이핑된 보고서에는 제가 평생 믿어온 학문적 신념을 무너뜨리는 문장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체계 중 학습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며 문맹 퇴치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장이었죠.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의 문맹 탈출 속도 통계, 문자의 과학적 구성 원리, 발음과 표기의 일치도 분석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가 알고 있던 알파벳 중심 이론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연구해온 분야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한편으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지금까지 묻혀 있었을까? 잠을 설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문은 더 깊어졌죠. 결국 저는 당시 미군정 교육 정책에 관여했던 은퇴 고문 에이단 번스를 찾아갔습니다. 80대 중반의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제가 보고서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 보고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죠? 에이단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복잡한 시기였네. 냉전이 시작되던 때였고, 우리의 관심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데 있었지. 문자 같은 문화적 요소는 그저 정치적 도구일 뿐이었어. 그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브루너, 진실을 원한다면 한국을 가. 그 문자는 살아있는 철학이야. 에이단의 말은 제게 도전장과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진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 마천루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처음 방문한 도시였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만남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미군정 보고서에 언급된 문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학교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책상들, 그러나 그곳에는 특별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브루너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문 앞에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윤, 문해교육 활동가이자 언어학 박사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한지윤은 저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학습자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이 왜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겠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저 관찰자로 있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되어야 한다니요.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가족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학습자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한지훈은 칠판에 기본 문장 구조와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적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도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브루너 씨도 한번 써보세요. 한글로요. 처음 접하는 문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어렵지 않았어요. 모음과 자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금방 익힐 수 있었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교실 앞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지훈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김할머니? 선생님, 제가 평생 못했던 일을 했어요. 내 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에는 그분의 평생이 담겨 있었던 거죠. 수업 후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세상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남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 세미나에 발표를 신청했죠. 주제는 한글의 효율성과 독창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학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은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유가 결합된 독특한 체계입니다. 그 창제 과정과 구조적 특성은 현존하는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효율적이며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대학의 아사노 교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브루너 씨, 흥미로운 발표네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한글의 독창성이란 실은 일본의 문자개혁 영향으로 현대화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사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재였어요. 보시다시피 현대 한글은 일본의 조선어 정책 아래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한글은 비효율적이고 체계성이 없었죠.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요. 저는 당황했어요. 반박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사노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열정적인 발표가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서구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브루너, 당신은 한국에 지나치게 반한 것 같네요. 하지만 학문은 감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동양 문자에 매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들의 말은 예의 바른 표현 속에 담긴 날카로운 비판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학문적 고립을 체감했습니다. 오랜 동료들조차 제 연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한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노의 주장이 맞는 걸까? 내가 감정에 휘둘린 걸까?
그때 A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자는 살아있는 철학이야.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두 번째 한국 방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지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기꺼이 만나주었어요.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우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한지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학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아사노 교수의 주장.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가요? 한글은 일본의 영향으로 현대화된 건가요? 한지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 조부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한지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40년대 초 한글 연구와 보전을 위해 활동하던 조선어학회 회원이었죠. 일제는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고 그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을 체포했어요. 조부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언어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한지윤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조부의 유품이에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 예책,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한지윤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펼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조부가 직접 작성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의 원리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자 체계와도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지윤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선어학회가 어떻게 한글 맞춤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는지 기록한 문서예요. 문서에는 일제의 언어 말살 정책과 그에 맞서 싸웠던 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한글 연구를 계속했고 맞춤법과 발음 규칙을 정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조부님의 유언이에요. 한지윤이 마지막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지키는 건 사람을 지키는 거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민족 문자가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도구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아사노 교수의 주장은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한지윤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어 교재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한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우리 선조들은 그 속에서도 한글의 본질을 지켜냈어요. 집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살아남은 문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글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힘의 원천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시대 문헌, 근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자료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에 체력이 고갈되어도 호기심은 식지 않았어요. 한지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부의 유품을 더 공개했고 자신의 지식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한글의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한지윤이 종이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그렸습니다. 보세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놀랍군요. 과학적인 관찰에 기반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의 근거예요. 아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들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져요. 한지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담긴 사상 체계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유일하게 창제자가 명확한 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점진적으로 발전한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의 훈민정음 전시실에서 원본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600년 전 문서 앞에 서서 저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건 경외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 중 하나를 마주한 경외감이요. 브루너 씨 괜찮으세요? 한지윤이 물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나는 문자를 기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한글은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한지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학계에 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문자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글은 우리가 문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존재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문자의 철학적 정의, 한글을 중심으로. 이번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학계의 통념을 뒤흔들 문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세계 언어학 콘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이번 발표는 제 학자로서의 명성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서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보스턴 세미나에서 저를 조롱했던 학자들이었죠. 그리고 맨 앞줄, 아사노 교수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문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떨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문자를 너무 오랫동안 기능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요. 하지만 한글을 통해 우리는 문자가 지닐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세계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상대로 아사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루너 교수, 흥미로운 발표네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글은 주시경 이후 정비된 일본 영향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철학적 깊이는 후대의 미화에 불과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아사노 교수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맞춤법은 언어의 정리이지 문자의 창제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지윤의 조부가 남긴 자료들과 조선어학회의 기록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한글의 본질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의 고유성을 보존했습니다. 저는 일제의 언어 말살 정책과 그에 맞선 한국 학자들의 저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든 조선어 교재들이 어떻게 한글의 본질을 왜곡하려 했는지도요. 한글은 세종의 철학이자 백성의 투쟁입니다. 그것은 6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해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아사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 마침내 우렁찬 박수갈채가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어떻게 다른 문자와 다른가요? 세종대왕의 언어학적 지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현대 언어학에 한글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진실을. 축하해요, 브루너 씨. 한지윤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한지윤 씨,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었어요. 아직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으니까요. 콘퍼런스 이후 6개월.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였어요. 한국의 노년층 문해교육 현장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해교육센터의 작은 교실. 83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문맹으로 살다가 80세에 처음으로 글을 배웠어요. 글을 몰라서 평생 남의 눈치만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 탈 때도 병원 갈 때도 늘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지요. 자식들에게 편지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였어요. 이 세 글자를 쓰는데 내 평생이 걸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 할머니야,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동안 말로만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 글로도 쓸 수 있게 됐구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스태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역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강물에 비치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기록이란 듣는 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이 한글의 본질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달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것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한지윤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녀는 조부의 유품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조부는 감옥에서도 한글을 가르쳤대요. 같이 갇힌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는 건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뜻이니까요.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죠. 2025년 봄, 제 연구는 언어와 문명 국제저널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문자의 철학적 재정이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찬사와 비판이 공존했지만 중요한 것은 토론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글자 삶이 되다는 베를린 언어학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기술이 아닌 기억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사실을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한지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한지윤 선생님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문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담는 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새로운 강좌를 시작합니다. 세계 문자의 철학적 기원이라는 제목의 이 강좌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분석이 아니라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지윤이 선물한 오래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연구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글이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이자
문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통째로 뒤흔드는 만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고 진심을 믿게 만들어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진심을 묵묵히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 한글은 세종 한 사람의 배려로 시작되었지만 그 뜻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작은 기적의 기록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